2025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252만 7천 명. 전년 대비 14% 급증한 이 수치 뒤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증가율은 고작 9%. 중국 젊은이들의 선택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 최대 SNS 샤오홍수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서울병에 걸렸다는 게시글이 하루 5천 건씩 쏟아집니다. 사진 한 장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이 신드롬. 그런데 왜 하필 경제대국 일본의 도쿄가 아니라 서울일까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 누구나 인정하는 관광 강국입니다. 화려한 도시, 완벽한 시스템, 깨끗한 거리. 겉으로 보기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국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선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도쿄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한 BBC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쿄의 시대는 저물고 서울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도대체 서울에는 무엇이 있길래 중국 젊은이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일본이 주지 못한 것, 서울이 준 특별한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이 세계를 사로잡은 비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연구해온 문화 인류학자 에밀리 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의 문화 현상을 추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 온 제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 서울병이라는 걸 아시나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어려니 생각했습니다. SNS에서 흔히 보이는 한두 달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민말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문화적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서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SNS 플랫폼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서울을 다녀온 중국 젊은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와 서울 두 도시를 직접 방문해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서울에는 관광 명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골목,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한류의 향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에 빠진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주지 못한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엔 지금도 수백 장의 인터뷰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23살 상하이 출신 여대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제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베이징에서 온 26살 직장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서울에선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병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선택한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서울병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제 연구는 중국의 대표 SNS 플랫폼 샤오홍수와 틱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샤오홍수라는 플랫폼을 아십니까?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사용자가 3억 명이 넘는 중국 젊은이들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저는 제 연구팀과 함께 이 플랫폼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서울 관련 게시물만 추출해서 분류하고 댓글과 좋아요 수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서울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게시물이 하루 평균 5,000건 이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의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고 싶다는 것, 서울이 그립다는 것, 서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조회수였습니다. 평범한 서울 골목길을 찍은 영상 하나가 조회수 200만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는 영상은 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안에서 찍은 3분짜리 영상이 8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똑같은 기간 도쿄 관련 게시물은 어떨까요? 분석 결과 도쿄 여행 후기의 평균 조회수는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댓글 수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 관련 게시물의 댓글이 평균 800개라면 도쿄는 200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온도 차이였습니다. 도쿄 여행 후기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깨끗하다, 질서정연하다, 볼거리가 많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들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관련 글들은 달랐습니다. 한 24살 청두 출신 여성의 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홍대 골목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30분이나 안내해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27살 광저우 출신 남성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반찬을 계속 주셨어요. 중국에선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틱톡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선 서울 브이로그라는 해시태그가 누적 조회수 80억을 돌파했습니다. 80억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를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 이태원 골목의 빈티지 숍, 망원동 한강공원의 평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샤오홍수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특별하지 않은 게 특별해요. 도쿄는 완벽하지만 차가워요. 서울은 불완전하지만 따뜻해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바로 그 따뜻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SNS 숫자는 그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수백만 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아닌 서울을 향해서 말입니다. SNS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먼저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일주일간 도쿄에 머물며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도쿄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신주쿠의 네온사인 시부야의 거대한 교차로,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고 편의점은 24시간 빈틈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 관광객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쇼핑을 하고 유명한 라멘 가게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감탄은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습니다. 아사쿠사 센소지 근처에서 만난 25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왔다는 그는 도쿄 여행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도쿄는 어떠냐고.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좋긴 한데 뭔가 벽이 느껴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벽이라니 무슨 벽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며칠 더 도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매뉴얼 같았습니다. 정해진 대로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고 식당에 가면 직원들은 완벽하게 서비스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길을 물으면 자세히 설명해줬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2월 초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느껴졌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이 즐비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호떡,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맛있으니 한번 먹어보라고, 덥게 먹어야 맛있다고, 조심해서 먹으라고. 어느 떡볶이 가게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4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문하려는데 한국말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급하게 핸드폰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이것저것 추천해줬습니다. 맵기 조절까지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주머니는 직접 먹는 법까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떡볶이에 튀김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국물도 꼭 마셔야 한다고. 그 모습을 보던 중국 여성 한 명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여성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온 23살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작년에 도쿄에도 갔었어요. 거긴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서울은 달라요. 여기선 제가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신촌 대학가를 걸었습니다. 노래방 간판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한 노래방 앞에서 또 중국인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방법을 몰라서였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대학생 2명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인기 있는 한국 노래까지 추천해줬습니다. 그 한국 대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놀러 온 거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중국 관광객들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제 친구 같았어요. 강남역 근처 한 작은 찌개집에서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 커플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그들이 외국인인 걸 알고 반찬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채.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나라 음식 맛있지? 그 커플은 감동해서 할머니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식당을 나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도쿄에선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태원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쿄와 서울의 차이는 시설이나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도쿄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사람의 온기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정을 베풀었습니다. 그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명동, 동대문, 망원동, 성수동. 어디를 가든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관광객들이 감동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도쿄가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이 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함,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 거리가 아니라 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서울병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관광청의 공식 통계를 입수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252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증가 추세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매달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10월에 8%, 11월에 11%, 12월에 13%,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무려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어떤 관광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수치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52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은 전년 대비 9%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14% 증가할 때 일본은 9%.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젊은이들의 선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익숙한 일본보다 새로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체류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5.2일이었습니다. 일본은 4.8일이었습니다. 단 0.4일 차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출 금액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 명당 평균 지출액은 한국이 약 180만 원, 일본이 약 21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 앞섭니다. 하지만 구성 항목을 보면 차이가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쇼핑이 전체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 구매 목록이 명확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쇼핑이 45%, 나머지는 식비와 체험 활동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은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고 한국은 경험을 쌓으러 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은 잊혀지지만 경험은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병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재방문율도 눈여겨볼 지표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중 재방문객 비율은 43%였습니다. 일본은 38%였습니다. 한국이 5%포인트 높았습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으로 좁히면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재방문율이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41%에 머물렀습니다. 젊은 세대는 확실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공편 데이터도 조사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은 2024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에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은 주말마다 만석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추가 편성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호텔 예약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호텔의 중국인 예약률은 전년 대비 28% 급증했습니다. 특히 홍대, 강남, 명동 지역은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명동 관광특구의 한 호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중국 관광객이 전체의 30% 정도였는데 올해는 50%를 넘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층이고요. 면세점 데이터도 흥미로웠습니다.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9%, 2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매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명품 가방과 화장품이 줄을 이뤘다면 이젠 K-뷰티 제품과 K-푸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면세점 직원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이제 한국 브랜드를 찾으세요. 예전엔 샤넬, 루이비통만 찾았는데 요즘은 설화수, 후, 고려인삼 제품을 사가세요. 식당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일대 한식당의 외국인 매출 중 중국인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삼겹살, 치킨. 한국인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들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예약률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 체험, K-팝 댄스 클래스, 김치 만들기 체험. 이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중국인 예약률이 전년 대비 35%나 뛰었습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관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말해주는 건 하나였습니다. 서울병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오래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고. 적어도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서는 말입니다. 수치 뒤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4년부터 갑자기 서울병이 폭발적으로 퍼진 걸까요? 저는 그 답을 한류에서 찾았습니다. 한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류는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생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BTS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빌보드 차트 1위, 그래미 후보 유엔 연설. 비틀스 이후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시킨 아시아 가수입니다. 중국에서도 BTS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22살 청두 출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BTS 팬이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BTS가 걸었던 그 거리를 걷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강공원, 홍대거리, 용산 아이파크몰.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곳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서울병이에요. K- 드라마의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이 드라마들은 중국에서도 불법 스트리밍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식 방영이 안 되는데도 모두가 봤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장소들은 즉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촬영지였던 대형마트, 이태원 계단.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중국 관광객들로 주말마다 북적였습니다. 한 여행사 직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 투어 상품이 가장 인기 있어요. 특히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죠. K-푸드 열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허니버터칩. 이미 중국 전역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본토에서 먹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맛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치맥, 즉 치킨과 맥주 조합은 중국에서도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치맥을 먹는 게 중국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강공원 편의점에선 중국어를 하는 직원을 따로 배치할 정도였습니다. K-뷰티 산업도 한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틴트, 마스크팩. 이 제품들은 모두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동 화장품 가게의 한 중국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다 알아보고 와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게 인기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사가는 게 의미가 있대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한때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일본 드라마와 음악이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 대중문화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적 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예전만큼의 파급력이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강세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 문화평론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명성에 안주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했죠. 지금 젊은 세대에겐 한국이 쿨하고 일본은 옛날 거예요. 한류의 가장 큰 힘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새로운 K-팝 그룹이 데뷔합니다. 매 시즌 화제작 드라마가 나옵니다. 한국 문화는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문화는 박제된 느낌입니다. 물론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새롭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원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에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던 한류를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BTS가 불렀던 노래를 그 거리에서 부르고 싶은 겁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먹었던 음식을 그 식당에서 먹고 싶은 겁니다. 서울은 그들에게 꿈의 도시입니다. 화면 속 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일본이 줄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한류는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한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서울로 수백만 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점이 있습니다. 한류를 만든 건 정부나 대기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무명 시절부터 노력한 아이돌들, 밤을 새워 드라마를 만든 제작진들. 그들이 만든 문화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가 서울병이라는 이름으로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후광이 서울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류와 사람들의 따뜻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절묘한 타이밍에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한국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한 것입니다. 단체 관광뿐 아니라 개인 관광객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5일까지 체류 가능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비자를 받으려면 서류 준비에 일주일, 심사에 또 일주일이 걸립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무비자 정책은 이 모든 장벽을 한순간에 없앴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여행사 대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무비자 발표 직후부터 예약 문의가 폭주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죠. 더 절묘했던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 시점이 2024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월 초가 중국 국경절 연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연휴. 중국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여행 시즌입니다. 2024년 국경절 연휴, 서울은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났습니다. 명동 거리는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이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매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한국 관광업계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 호텔 지배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국경절 기간에 객실이 석 달 전에 다 찼어요. 추가 요금을 내겠다는 중국 손님들이 줄을 섰죠.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절 연휴, 노동절 연휴. 중국의 주요 연휴마다 한국행 비행기는 만석이었습니다. 무비자 정책 덕분에 즉흥적인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표를 끊고 주말에 서울을 다녀오는 젊은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 중국어 안내 직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주요 관광지마다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긴급 상황 대비 중국어 한라인도 개설했습니다. 서울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일대의 관광 안내소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중국어 가능한 관광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리 음식 거리를 정비하고 홍보했습니다. 한 서울시 관광과 공무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병을 단순한 유행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기회였어요. 한국을 알릴 절호의 찬스였죠.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무비자 정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환영보다는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토와 오사카에선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주민들이 관광객 때문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외국인 관광객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관광객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교토 거주 중국 유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선 관광객이 민폐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진심으로 환영받는 기분이죠. 환율도 한몫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쇼핑하기에도 식사하기에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한국에선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데 일본에선 사흘밖에 못 머물렀습니다.
경제적 계산도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항공사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한국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대폭 늘렸습니다.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 청두, 충칭, 시안 같은 이선 도시까지 직항편을 늘렸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한몫했습니다. 편도 10만 원대 항공권이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이제 국내 여행만큼이나 가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한 제주항공 관계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국 노선 수익성이 일본 노선을 추월했어요. 앞으로도 중국 노선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에요. 한국 관광업계는 2025년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국경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서울병 특수는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5년 한 해 중국인 관광객 600만 명 유치.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숫자였습니다. 업계는 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정책은 물꼬를 텄습니다. 한류와 따뜻한 정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면 정책은 그들이 더 쉽게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일본이 관광 대국을 자처하며 높은 문턱을 유지할 때 한국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책이라는 바람이 서울병이라는 불씨를 더 크게 지피고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젊은 세대였습니다. 저는 수개월간 100명이 넘는 중국 젊은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나의 큰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운 아시아에서 여행지를 고른다면 도쿄와 서울 두 곳이 후보였습니다. 부모 세대라면 당연히 도쿄를 선택했을 겁니다. 경제 대국, 선진국, 깔끔한 도시. 일본은 모든 면에서 앞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 자체가 변했습니다. 깔끔함보다 재미를, 질서보다 자유를,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베이징 출신 25살 여성 리밍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2024년 여름에 도쿄를, 가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두 도시를 모두 경험한 그녀의 비교는 명확했습니다. 도쿄는 박물관 같았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전시되어 있죠. 하지만 만질 순 없어요. 서울은 놀이터예요. 뛰어놀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요. 상하이에서 온 28살 직장인 왕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도쿄를 3번, 서울을 4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울을 더 자주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쿄는 쇼핑하러 가는 곳이에요. 서울은 행복하러 가는 곳이에요. 저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젊은 세대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추억을,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순간을 원했습니다. 서울은 그것을 줬습니다. 청두에서 온 21살 대학생 장외인은 친구 셋과 함께 서울에 왔습니다. 그들의 일정표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현지인들이 가는 카페, 대학가 근처 술집, 한강공원 잔디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관광지는 어디나 비슷해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였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생활체험. 사진 찍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느끼기 위한 여행.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인스타그램 인증샷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었습니다. 광저우 출신 26살 프리랜서 천리는 한 달간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원룸을 빌렸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대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동네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서울은 살고 싶은 도시예요. 도쿄는 그냥 구경하는 도시고요.
SNS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쿄 여행 후기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각도의 사진들. 매뉴얼을 따라 한 듯한 여행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여행 후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서울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은 카페를, 누군가는 작은 책방을, 누군가는 골목길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획일화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난징에서 온 23살 대학원생 류싱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서울을 여행했습니다. 첫날 밤 홍대 거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생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도와줬을 뿐 아니라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낯선 외국인과 기꺼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류싱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도쿄 사람들도 친절해요. 하지만 업무적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가와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젊은 세대는 이런 진심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친절과 진심 어린 따뜻함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시안에서 온 29살 회사원 가오밍은 부모님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3세대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세대 간 반응 차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질서정연하고 더 선진적이라고. 하지만 가오밍과 그의 아내는 서울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하다고. 부모님 세대는 경제 발전을 봐요. 우리 세대는 삶의 질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다릅니다. 부모 세대에게 일본은 여전히 동경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일본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들의 눈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본질을 봤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도쿄는 완벽하지만 차갑다. 서울은 불완전하지만 따뜻하다. 그들은 따뜻함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함보다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병의 정체였습니다. 병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내린 현명한 선택. 일본이 아닌 한국을, 도쿄가 아닌 서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명동 거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10명 중 6명이 중국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명동이 중국 관광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한명동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중국어를 못하면 장사를 못해요. 우리 가게 직원 5명 중 3명이 중국어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대전환이었습니다. 아시아 젊은 세대의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국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서울병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아시아 젊은이들이 왜 서울에 열광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한 BBC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21세기 아시아 젊은이들의 새로운 성지가 되고 있다. 도쿄의 시대는 저물고 서울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세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이 여전히 한국보다 몇 배 큽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기업 규모. 모든 경제 지표에서 일본이 앞섭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선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하드파워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소프트파워에서 한국에게 밀렸어요. 21세기는 소프트파워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이긴 겁니다. 소프트파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와 매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입니다. 한국은 BTS 한 그룹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나로 한국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위력입니다. 일본도 한때 소프트 파워 강국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소니 워크맨, 닌텐도 게임, 일본 애니메이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엔 K-팝이 가득합니다. 넷플릭스 순위엔 K-드라마가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화장대 위엔 K-뷰티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지 70년 만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가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통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울을 이야기할 때 빛나는 중국 젊은이들의 눈빛. 그 눈빛엔 동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24살 중국 여성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서울에 가기 전과 후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서울은 제게 꿈을 꾸게 했어요. 저도 언젠가 서울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서울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감을, 상품이 아니라 꿈을. 서울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효율과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은 주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완벽한 시스템은 감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따뜻하고 불완전한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025년 봄 서울 한강공원에서의 일이 생생합니다. 저녁 무렵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즐기는 젊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벽을 허무는 힘, 경계를 지우는 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일본이 시스템으로 거리를 만들 때 한국은 마음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 일본이 문화 강국 한국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을, 숫자와 시스템이 감성과 진심에게 지는 순간을.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전쟁의 승리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입니다. 전쟁터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강국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도시, 큰 기업, 안정된 경제.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도쿄가 아닌 서울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서울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입니다. 2025년 6월 저는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엔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인터뷰 기록, 통계 자료, 사진, 영상. 6개월간의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울병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아시아 문화 지형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에 빠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서울이 그들에게 진정성을 줬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완벽함은 감탄을 자아냈지만 서울의 따뜻함은 감동을 만들었습니다. 감탄은 잊혀지지만 감동은 기억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울병에 걸린 사람들은 단순히 서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경험한 따뜻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간 한 젊은이는 자기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것처럼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간 또 다른 이는 길에서 헤매는 외국인을 보면 먼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추억을 준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병이라는 현상이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연구를 읽은 한 한국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연구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따뜻함이 세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마음의 크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경제력, 기술력, 인프라.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크기가 아니라 온도를 봤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서울병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 같은 것을 찾을 것입니다. 따뜻함과 진정성을. 한국은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업화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지금까지 사랑받은 이유는 꾸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성만 지킨다면 서울은 계속해서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21세기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함이 완벽함을 이긴다는 것을. 진심이 시스템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꿈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그들의 말이 이해됩니다. 서울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의 모습을. 제 책상 서랍엔 아직도 한 장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젊은이들과 중국 젊은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의 웃음은 똑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구나. 국경을 넘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세상. 벽이 아니라 다리가 있는 세상. 서울이 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병이 앞으로 어디까지 퍼질 것 같습니까?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까요? 10년 후, 20년 후 서울은 어떤 도시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따뜻함만 잃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경제 규모나 건물 높이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도시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서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함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동 소식통과 함께한 서울병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서울을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직접 느껴보십시오.
왜 전 세계가 서울에 빠졌는지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